삼성전자 2021년도 그 손익 영업 실적을 분석을 해서 2022년 영업 실적을 예측하는 것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 정확도는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 관심 사항이고요. 그동안에 제가 개별 재무제표를 분석을 했는데 연결 기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업 잠정 실적이 연결로 나왔기 때문에 향후 3월 달에 2022년도 사업 보고서가 공시될 때 즈음에 맞추어서 연간 영업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요. 에너지를 넣어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말이 느리니까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가회계 2021년도 영업이익 실적 기준 2022년도 매출 및 영업이익을 예측 하는 그런 분석을 진행했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사후 예측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목표는 뭐냐 그러면은 2022년도 실적 분석을 통해 2023년도 실적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 알고리즘을 제가 좀 더 수정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선행 작업으로 진행을 해 봤습니다. 2021년도에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279조 원이었는데 매출원가는 166조 원이었고요. 매출 총이익이 113조 원, 총이익률이 40.5%였고 판매관리비가 61조 5천억 원대로서 판매관리 비율은 22%, 영업이익이 51조 6천억 원대가 시현이 됐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8.5%로 나타납니다. 제조업으로서 이것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는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한 20% 정도는 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기분은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 다음에가 이제 영업의 손익 등등이 있는데 당기순이익이 39조 9천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 다음에 이제 법인세 차감 뭐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 10조 원이나 돼가지고 돈을 이익이 있어가지고 49조 9천억 원이 돼서 한 50조 원의 포괄손익이 있습니다만은 이 10조 원은 현금이 동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40조 원, 40조 원이 현금 순이익은 당기 순이익은 아닙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현금으로 얼마나 벌었느냐 하고도 이거를 좀 비교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2021년도 실적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비율들을 뽑은 이유는 예측할 때 쓰려고 하는 건데요. 이 2021년도 실적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를 어떻게 전망할 거냐 하는데 우선은 그 판매 관리비가 한 9%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목표를 2021년도 실적보다는 5% 정도 더 이익이 나는 거로 일단 그렇게 가정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그 대신 이게 좀 떨어지는 거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가 아시다시피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좀 안 좋은 거로 이미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사후 예측식으로 한번 넣어봤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매출원가를 어떤 식으로 뽑느냐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을 일단 뽑아야 될 겁니다. 뽑기 위해서는 생산 재료비가 한 10% 정도 증가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가 14% 정도 증가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추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20%가 증가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재고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이 재고 증가의 그 20%면은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지만은 실적이 그 정도 실적이라서 뭐 제가 그 예측하는 것은 어제 팔린 만큼 오늘도 팔릴 것이다. 어제 증가한 만큼 내일도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이 짧은 그 단순한 예측으로 이거를 알고리즘을 만든 거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재고가 증가한다고 보면은 이 총 제조 비용이 191조 원인데 재고가 증가하면은 185조 원으로 매출 원가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5조 원이 이렇게 매출 원가로 예측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루풋으로 분석한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이제 93조 원이고요. 그래서 스루풋은 186조 원이 나왔는데 스루풋율은 66.7%, 거의 67% 정도 마진율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가공비하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합한 거를 운영비용이라고 그러는데 136조 8천억 원대로서 어, 말하자면 운영비용에 대한 판관 비율은 한 45%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55%는 가공비다. 이것도 예측을 하는데 참고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1.36이면은 괜찮은 거죠. 이거를 제가 조직에 있을 때 상관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너한테 이 스루프 회계는 건의를 하는 거니까 물론 실패했습니다. 어, 이 TOE 생산성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어, 연초에 1억 가지고 시작했으면은 연말에 1억 3,600만 원, 그러니까 3,600만 원 돈을 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에, 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는 알았다. 참고적으로 분석을 해봐 했지만은 에, 우리나라 기업에서 누구도 안 하는데 제가 다니는 조직에서 먼저 하등의 이유는 오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없었겠죠. 저는 한번 도전을 해 봤다는 데 의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스르픈 영업이익은 49조 6천억 원입니다. 영업이익까지가. 그리고 원가 회계는 51조 6천억 원이었으니까 한 2조 원 가량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 아까 20%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재고 자산 내역은 또 별도로 다음 장 정도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루풋의 분석한 실적에 의해 가지고 제가 이제 스루풋 세계의 패러다임으로 원재료 연동형 굿 이너프 정도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매출액이 그냥 10% 업을 했습니다. 아까 생산재료비를 10% 정도 증가한다고 봤기 때문에 재료비는 10% 정도 증가한다고 보면은 스루풋 회계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매출액도 10%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산식을 만들어서 하면은 한 307조 정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스루풋율은 그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회전율도 일단 6.46 회전 정도 하는 것으로, 요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손익분기점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요. 손익분기점은 영업이익, 프로핏이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만은 아까 영업이익이 5% 정도 증가한다고 그렇게 추정을 했을 때, 이 산식은 운영 비용 더하기 이 목표 이익 이걸 더해 가지고 스르픈율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300조 원이 나옵니다. 여기 한 7조 정도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왜 차이가 나는지는 크게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원가 회계에서 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 매출 증가율은 7% 증가하는 거로 그 원재료 연동형은 10% 증가로 봤습니다만은 손익분기점 방식으로는 300조 원이 나와가지고 7% 정도 증가하는 거로. 그럼 이 둘 중에 뭘로 선택할 거냐 그러면 일단 많이 나오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목표란 것은 높게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길을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쪽에서는. 그래서 왼쪽에 그 307조 원을 전망을 했는데 올해 그 1월 31일 날 그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으로 공시를 한 내용을 보면은 302조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손익분기점으로는 2조 원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원재료 연동형으로 했을 때는 한 5조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 정도면은 뭐 괜찮은 그 오차 범위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좀 위안을 좀 받고자 합니다. 어, 그 연결 기준으로 보면은 그 매출액이 8.1% 증가했는데 총 영업비용은 13.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원재료 가격이 더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2022년도에는 아니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 원재료 가격을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판매 가격을 그만큼 올리지 못했다 이렇게도 이제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16%가 감소했습니다. 2022년도 실적은 이것이 그 우리 그 이 반도체를 그 대표하고 상징하는 삼성전자의 2022년도 실적이죠. 그 매출액이 302조면은 어느 정도 규모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연간 예산 2023년도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640조 정도 되니까 어, 거의 뭐 45% 정도 규모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그 정부 예산의 45% 정도 금액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 시황이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느냐는 삼성전자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시황 악화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이런 표현은 조금 좀 불성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조금 더 좀 표현해 써야 되지 않겠느냐. 매출이 왜 8.1%뿐이 증가를 안 했고 총 영업 비용은 왜 더 올랐는지 증가했는지 이런 거를 조금 더 밝혀줬으면 얼마나 바람직할 건가.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하는데 딴 데다가 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 모범을 보여야 될 텐데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그 정부 예산의 45% 정도나 차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도 원가 회계를 보통 3개년치를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매출이 18.1%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쭉 한 3% 정도 더 증가했죠. 어, 요거는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익이라고 그러지만은 스루프 쪽으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재고 관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원가가 15.2%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총이익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43.5%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 결산 내역이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8.5%인데 3.3% 영업이익률도 올랐습니다.
원가 생산성도 한 0.05포인트 상승한 거로 그렇게 2021년도에 결산되어 있겠죠. 이 영업이익에는 재고 증가 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재고가 증가한 만큼 재고 이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제거해야 실질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재고 이익을 제거한 것이 바로 그 스루풋 손익이 되겠습니다. 스루풋 손익 내용을 보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6.4% 증가를 해가지고 매출 증가율보다 낮게 증가를 했으니까 스루풋이 18.9%, 거의 19% 증가를 했고요. 스루풋율은 0.5%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0.5% 증가했다는 얘기죠. 상승했다는 얘기죠. 운영 비용이 11.9%, 12%선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요런 율을 가지고 예측하는데 다 활용을 합니다. 딱 요 금액대로 이 수치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죠. 2022년도를 어떻게 볼 거냐. 2021년도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약간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거로 보는 거죠. 영업이익을 아까 공시가 1월 31일 날 된 거로 봐서는 그래서 어차피 제가 그 예측이라고 그랬지만 미래 예측이라기보다는 사후 예측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 사정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 TOE 생산성도 0.08, 원가 생산성보다는 한 배 정도 더 상승했죠. 영업이익이 49조 6천억 원대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조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판매 가격은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다고 그렇게 요 두 가지를 보고서 쉽게 추론을 해낼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2020 이건 2021년도니까 2022년도에 그래도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들은 다 상승하는 추세고 그 원재료 가격 상승에 비해서 제품 가격을 더 올려받았느냐 아니면은 반영을 못했느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식료품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그 소비자 가격에 전가한다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공산품 이런 그 반도체 이런 데에서는 크게 공급과 수요 차이에서 판매 가격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원가라는 게 크게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전이 왜 차이가 나느냐? 이거를 또 이제 좀 물고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이 WCAI 워킹 코스트 알로케이션 인벤토리의 약자인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입니다. 삼성전자는 상품과 제품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상품이라는 것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보조적인 성격이고 어그저리하다 그러죠. 보통 어그저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반제품 및 제공품도 묶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CA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4조 5천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가공 비율만큼 곱한 것이 2조 원입니다. 그러면은 2조 원 정도가 나오려고 그러면 가공 비율이 한 45% 정도 선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뒷장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원재료 및 저장품들도 좀 앞날을 위해서 많이 확보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루풋 회계 쪽에서는 전체 재고 자산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회전율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원재료는 자원 부족 시대에 확보하는 것이 또 안전을 위해서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원재료는 확보할수록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 들어와서 제품 및 제공품 등의 변동이 4조 5천억 원이 마이너스로 표현되어 있는데 비성분에서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는 것은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왜 마이너스로 표시됐냐에 대해서는 개별 업체 분석할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요. 원재료 등의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으로 하는데 원재료는 사용액이라고 하면은 이 제품 및 제공품이라고 그랬지만 여기에도 상품이 들어가 있죠. 상품이 A에 들어가 있으면 상품 매입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6.9% 거의 17%가 증가를 했고요. 종합해가지고 매출 원가 재료비는 1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11.9% 12% 선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원가하고 판매관리비 합계액과 그 다음에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비용의 합은 일치를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총 제조 원가를 모르지만은 추출을 해가지고 총 제조 비용을 뽑을 수 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워킹 코스트 가공비를 이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가공비가 14.2% 증가했고요. 가공 비율이 45%에서 44%로 0.6%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에서도 원재료 가격도 상승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됐고 또 이 비성분에서도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 이렇게 이제 추정은 되는데 회사가 2023년도부터 2022년도 그렇지만은 원재료 가격 추이와 그 다음에 그 제품 가격 추이를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서 이 추론이 타당했는지 입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삼성전자는 이런 도표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이 구두로 서술형으로 얘기한 것을 제가 일일이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지난한 에너지가 들어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쨌든 이게 인상이 된 것도 많고 인하된 것도 많고 해가지고 단순 평균은 사실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매입 비중이 또 매입 실적 비중이 있거든요. 요거를 가중 평균하면은 전체적으로 5.1% 원재료 가격이 2021년도에는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도 구두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TV는 뭐 CE 부분이라 그러고요. IM 부분에 HHP라는 제품군이 들어가고 DS 부분에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고 뭐 FPCA 강화유리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 OLED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매출 비중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내부 거래를 제거해야 되지만은 어 그거 없이 그냥 이걸 다 더하면은 108%인데 그냥 무시하고 가중 평균을 때리면은 7% 정도 내부 거래 때도 가격을 올린 거로 뭐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가중 평균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것을 직계표로 생각해 보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하락을 했죠. 5.07%. 그럼 재료 비율이 56%입니다. 그러면은 상승 압박률은 반대로 마이너스로 제품 가격 인하 압박률이 2.8% 정도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이 7% 정도 인상이 됐죠.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하락을 하고 제품 가격은 상승을 단가는 상승을 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로는 맞아 떨어지는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하고는 또 좀 틀리죠. 자, 왜 이런 추론이 잘 안 맞아 떨어지느냐? 그게 연결 재무제표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인 결과들이 희석이 돼버려 가지고 그래서 남들은 뭐 왜 연결로 대부분 보는데 왜 당신은 개별로 보느냐 그러면
원인 결과 분석을 중시하기 때문에 음, 그렇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연결로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식하시는 분들일 것 같고, 저같이 이 기업의 이 이익의 원인이 뭐냐, 재고 증가의 원인이 뭐냐, 그 다음에 뭘 잘해야 돈을 더 벌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입장하고는 속된 말로 전혀 이 관점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인데 이게 그 PQ 총 제조 비용이 306억 원 차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플러스로 차이가 나는데 올해 똑같은 금액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작년에 뭔가 잘못됐는데 요걸 올해 2021년도에는 수정해서 맞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변동액 금액하고 또 비성분 회사가 그 표시한 그거하고 이렇게 그 차이가 있는 이유는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같은데 왜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은 작년에 2020년도에 뭔가 그 원가 계산할 때 적게 계산한 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을 올해 와서 수정을 했다. 2021년도에 와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뭐 2021년도는 오류가 있었는데 요걸 2021년도에 바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 현금 흐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너무 금액 차이가 큽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제 머리 수준으로는 도저히 그 추적할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요걸 현금식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현금이 9조 7천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9조 7천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9조 3천억 원이 증가를 안 했으니까 그 3,711억 원이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다 이거예요. 그럼 어디로 갔느냐 묻는데 그게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이 정도면 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1조 7천억 원이나 되니까 1조 3천억 원이나 오히려 더 그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손실인데 이게 연결로 하면서 재고자산이 그러니까 연결로 해가지고는 투명성 추적한다는 게 그게 그 여간 그 쉬운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 1조 3천억이나 이런 게 나기 때문에 아까 이 원가 회계 영업손익하고 2조 원가량 차이 나는 그런 거하고도 여기서도 1조 3천억이 거기는 2천억 원이니까 뭔가 상관관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원인은 뭔지는 저는 모르니까 삼성전자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투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나중에 2022년도 개별 손익 분석을 할 때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운영 비용이 인건비가 12.6% 증가했어요. 한 28조 2021년도에 나갔는데 운영 비용 대비 비율로는 20.6%. 근데 직원 수는 여기가 개별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11만 3천 명인데 연평균 임금이 2억 4,800만 원이면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은 연결 인건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개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억 5천 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그 데이터가 그렇게뿐이 없기 때문에 계산해낸 평균 임금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임금 인상률이 한 8.6% 인상을 해줬었다. 요 점은 어, 맞는 얘기겠죠. 외주 영역비 3.4% 증가했고 유틸리티, 에너지 뭐 이런 비용들이죠. 전기, 가스, 그다음에 뭐 또 다른 거 등등 해가지고 4.5% 증가했고 광고 선전 및 판매 촉진비가 15.1% 증가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비용의 증감률은 스루프 손익분기점 예측에 참조가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그 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0.35회전 떨어졌어요. 그리고 수르푼율이 0.5% 정도 상승을 했죠.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이것을 반증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던가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은 입증이 안 되죠.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연결은 원인 요소들이 희석되는 약점이 있다. 이렇게 그 봐가지고 이 삼성전자의 회계 투명성은 현재로서는 그 언클리어하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을 논리 도표로 좀 우리가 논리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도표로 이용하는 도표인데요.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입니다. 만약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르푼율 상승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반증을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판매 가격 인상 데이터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 근데 결과는 원재료 가격이 모순이 되는 거로 나오니까 그 반증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명성 법정에 제가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가정을 하고 반증을 위해서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저는 증거로 법정에 제시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는 뭐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좀 해봐라. 그것을 그 법정에 그 제시를 해야 될 거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반증이 충분히 될 수 있을려는지 없을려는지 모르지만은 안 해보고서는 모르는 거니까 외부에서는 솔직히 또 알 방법은 없고요. 또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갭 추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한 1조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1조 3천억 정도. 그게 뭐냐? 그게 연결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그 추적할 만한 그러니까 회계 자료라는 것이 추적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 공시를 이렇게 해도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다가 맥혀 있는 어떤 장벽을 만나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저건 이런 두 가지 필연적으로 존재할 결과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제가 수사관이라면은 그렇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가지의 가능성을 보고서 수사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두 가지 방향이 돼가지고 증거를 찾아서 말하자면은 이 무죄를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원가 회계 개념으로 그 실적 대비해 가지고 아까 그 여러 가지 이 평가율 같은 거를 감안해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그 제한을 312조 원으로 사업 계획을 할 수 있겠다. 2023년도는 요거 2021년도 실적인데 요거는 잘못됐습니다. 요거는 2022년도 제한이고요. 그래서 계약이 이 310조 원으로 만약에 됐다. 이거가 이제 그 가정을 하는 거죠. 어떤 이 반도체 납품권이라고 그런다면은 3억 1천만 원에 했다. 그러면은 남는 게 5천 그냥 그 조로 얘기하는 게 또 낫겠네요. 57조가 남는다. 예상했던 거는 54조 원 남는데 57조니까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그냥 간다. 그런데 이 경우 재고가 20% 증가하는 거로 봤었죠. 그러면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예상보다 이익이 더 나게 되어 있는 것이 원가 회계의 맹점이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고를 20%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매출액은 이제 뭐 더 증가를 안 하겠죠. 재고만 감소시키면은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46조 원으로서 거의 10조 원가량의 영업이익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재고
영업이익이 줄어든다 하는 게 또 맹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는 원가 회계를 우리는 언제까지 써야 될지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얘기한 거를 왼쪽에 표현한 거고요. 대안으로서 스루풋 회계를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 상승을 바벨 전략으로서 이 말하자면 추천을 하고 또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두평이 원가 회계를 발명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회계는 제조원가 회계는 그래서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두퐁 쪽 그 지수로 ROI 지수로 보더라도 3.8% 이 증가가 했기 때문에 경영진들은 연임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스루프 쪽으로 와서 스루프 쪽으로는 있는 데이터 그대로 예상을 하더라도 307조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300조 원으로 그냥 끊어버리면은 아까 그 원가 회계는 310조였는데 10조 원가량 10조 원가량을 낮춰서 또 판매가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이거를 단가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스로프트 회계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재고의 증가도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가공비 배부를 하는 것 자체가 인플레를 촉발하는 그런 또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제거하니까 300조 원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스루픈율 그대로 가져가고 재고 회전율만 3.7% 증분시키는데 성공한다면 그러니까 310조짜리를 예를 들어서 3억 1천만 원짜리를 1천만 원 싸게 해준다 그러면은 더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 거 아니냐. 테슬라도 무슨 판매가 전기차 판매 가격을 낮춰가지고 판매량 올랐다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전략적인 게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해도 3억 원에 하더라도 5,300만 원 남는다. 음,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3.7%그 재고 회전율을 증분만 시킨다면은 영업이익은 그 69조 원까지 올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재고를 3.7%만 감소할 때 그 매출액은 변동은 없고요. 그러면은 그대로 이 계약했을 때 53조 9천원, 54조 원대 그래서 한 15조 원의 그 갭이 생기는데 이 범위 내에서 이 결산은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현금 재무제표인데요. 아트만 알고리즘이라고 거의 준천재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아트만이라는 분을 그냥 뭐 개인적인 성함을 안 부르고 그냥 아트만이라고 이름진 현금 재무지표 알고리즘을 그냥 아트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세후 현금 순이익이 무려 99조 원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이 세후 현금 순이익이 이렇게 높으냐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이런 거 현금이 안 나가는 거 이런 거 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99조 원은 벌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어, 현금 수익률이 한 30.9%나 된다. 이런 얘기고요.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 채권자 이 가져간 돈이 2조 8천억 원대 가져갔어요. 그 지급이자하고 뭐하고. 그다음에 주주가 21조 정도 그 이익 배당 외 뭐 기타 해가지고 ROE로 보면은 6.5%, 3.3%였는데 6.5%, 3%, 3.2%나 크게 배당률로만 본다고 배당률로 이거를 다 간주한다 그러면은 에, 배당률이 더블로 올라간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배당률을 올렸겠냐? 이익이 많이 남았으니까 배당률을 올려라 하는 압력을 받았겠죠. 이 두 가지 합친 것이 그 회사의 잉여 현금 흐름이 되겠습니다. 23조.
8천억 원대가 되겠습니다. 최종 33조 4,800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당기순이익으로 39조였죠. 그런데 33조 4천억 원으로 이것이 현금으로 짭짤하게 번 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번 돈 중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이익 배당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현금 버퍼율 CBRR이라는 게 현금 버퍼율인데 54.5% 넉넉히 가지고 있고요. 50% 이상이면은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M이 이익 잉여금인데 이 워렌 버핏의 동업자이신 찰리 멍거 옹이 자기는 이익 잉여금 높은 곳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익 잉여금률이 무려 5,528%나 됐습니다. 한 300% 정도, 400% 정도 더 1년 만에 더 이익 잉여금들이 증가를 했습니다. 주가가 최고 이 86,200원이었는데 여기 그 날짜까지 복사를 할 걸 그랬어요. 현재 63,800원으로 다시 좀 올라가는 추세인데 지금 2022년도 실적이 좀 떨어졌을 거고요. 떨어졌고 그런데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내려갈 만큼 내려가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2022년도 이제 공시가 되면은 지금 분석한 그런 알고리즘 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조금 더 실제 개별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삼성전자의 말하자면 재고 회전율이 정확하게 얼마고 원재료 가격이 올랐었고 아니면 판매 가격을 더 올렸다든지 뭐 이런 원인 결과 분석을 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기업의 경영 성과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소 길게 설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하시고요. 1.5 배속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아직 공시가 되려 그러면 한 달 이상 기다려야 되는데 그동안 저는 뭐 하고 지내야 되는지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이 작년도 3분기 거 가지고 또 하자니 그렇고 자관 이제는 2022년도 연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느냐가 그걸 통해서 2023년도를 우리는 좀 이렇게 이 잠재된 어떤 결과를 좀 명쾌하게 좀 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죠.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싶으실 거고 저는 뭐 주식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업종의 샘플들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2023년도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좀 예측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3월 달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